요거부터 오늘 한번 볼게요. 정부가 지난 3월 이른바 주 69시간. 이거 근무제 입법 추진했다가 논란이 아주 거세게 일었어요. 결국 일단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 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거죠. 예. 이제 지난 3월에 이제 연장 근로 단위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 40시간인데 일주일에 12시간까지 그렇죠. 더 할 수 있어서 최대 52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고 요거를 어기면은 이제 고용주가 처벌을 받게 돼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주 단위로 묶는 게 여러 가지로 지금 시대 환경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들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아이스크림 공장 뭐 이런 데는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겨울에는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계절별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 뭐 월별로 할 거냐 뭐 계절별로 할 거냐 뭐 연단위까지 막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거였는데 정부가 어쨌든 그래서 지난 3월에 이제 근로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특정 시기에 요거를 했는데 요거를 언론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주 69시간제라고 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이제 계산해 본 거예요. 발표한 거니까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네. 그래서 69시간제가 붙으니까 여론이 확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철회를 하고 8개월 동안 여론조사를 했던 거니까 사용자, 근로자 그리고 국민한테까지 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어저께 발표를 했고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55%가 넘는 노동자가 일주일에 노동을 희망하는 시간을 최대 52시간 이내라고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나 더 늘리지 않을 거야. 52시간 더 늘리지 않을 거야 얘기를 했고요.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일주일 64시간 초과해서 근무하겠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돈 주더라도 초과 근무는 싫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사업주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사업주한테 물어보니까 현행 52시간으로 제한한 게 이게 문제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85.5%가 애로사항을 경험한 적이 없다. 14.5%만 현행 근로시간 규정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90%가 10명 중에 9의 경영자들이 문제가 없다는데 그럼 바꿔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했는데 일주 현재 단위 연장 근로를 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근로자는 41.4, 사업주는 38.2, 국민은 46.4%가 동의한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비동의한다, 부동의한다라는 응답보다 10%포인트가량 다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동의하니까 그거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정부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네요. 수치가. 그러니까 10%포인트 정도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컵에 물이 절반이 찬 걸 보고 절반이나 찼다, 절반밖에 안 찼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거를 그 통계를 하면은 어쨌든 국민의 절반 이상은 동의하지 않거나 무응답으로 처리를 한 거면은 이거는 안 하는 게 맞지. 뭐 이렇게 노동자 측에서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그거를 바꾸는 거가 더 낫다라고 보는 국민이 많다라고 정부 쪽에서는 보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노사정으로 넘어갔거든요. 경사노위로 여기에서 논의를 하기로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경론이 예상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현행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의 안에 근로시간을 개선하는 방향 추진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필요한 업종과 직종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연장 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이제 제조업, 건설업 이런 데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논의가 들어가긴 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지금 정부의 입장은 노조하고 그 사업주하고 노조하고 결정할 문제다. 정부가 이거를 강압적으로 하진 않겠지만은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자 협상을 해가지고 요거를 적용할 수 있게 해라라는 건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대기업 중심으로 한 10%대밖에 안 되거든요. 20%가 안 되고 굉장히 낮은 유럽은 한 40%에서 50% 가까이 된다라고 보면은 노조가 없는 곳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결국은 그래서 일 더 시키겠다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69시간이 아니라 주 60시간까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언론들의 해설이 나오는데 정부가 숫자를 박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았고 이거는 역풍을 우려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일부 노동자들은 나는 더 일하기 싫어 앞에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큰 현안이 앞으로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가 최근에 하는 스탠스가 결정을 안 해요. 결정을 안 하고 총선을 앞두고 뭔가 부담이 되니까 이를테면 연금 개혁도 자, 한 20개 정도 안이 있어. 자, 국회가 논의해봐. 이렇게 던져놓고 이것도 노사정이 한번 논의해봐라고 이렇게 던져놓고 일단은 다 총선 뒤로 다 미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네. 모호하게 가는 전략을 쓰고 있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 이재명 대표 얘기 잠깐 해보면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이게 대장동 의혹과는 별도로 심리하기로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혐의를 받고 있어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일단은 선거법. 예, 거기는 이제 김문길에 알았냐 몰랐냐 그리고 백현동 그 재개발과 관련해서 국토부 정부 박근혜 정부의 압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요게 이제 위증이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아니다. 요거가 한 축이 있고요. 한 축 있죠. 그리고 성남 FC 이제 제3자 뇌물 사건. 성남 FC를 통해서 개인적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뭐 이제 이재명이 그걸 활용했다. 대표가 이제 시장에 활용했다. 요거 한 건이 있고요. 그리고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백현동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위증교사까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얘기는 이게 그러니까 실제 수사 주체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수원지검, 네. 뭐 어떤 데 서울중앙지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달랐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법원에 가서 주장한 거는 이거를 다 따로 재판을 하면은 이거 어떻게 몸이 남아나냐. 이거 그리고 논리 구조가 비슷하니까 선거법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빼고 나머지는 다 하나로 묶자. 이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검찰은 뭐 반대했지만 결국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어제 위증교사는 따로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묶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 FC 뇌물 의혹 사건, 백현동, 대장동, 위례 신도시 등은 다 묶이고요. 요것만 이제 위증교사만 이제 따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제 모르시는 분들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니까 좀 오래됐죠 사건 자체가. 예, 이게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1년, 그러니까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이제 야인이었고 변호사 성남시에서 변호 활동을 하던 이재명 변호사가 당시에 KBS 이제 그 프로그램 PD하고 같이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를 취재하는데 좀 협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취재가 잘 안 되니까 이 PD가 이제 내가 검사요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뭔가 얻어내려고 했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나중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2004년 12월에 대법원에서 150만 원 벌금이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과조회 같은 건 뭐 공직자들 전과조회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미 알려진 건데 문제는 2018년에 경기도지사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출마를 하면서 당시에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TV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검찰이 딱 이거를 딱 포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야 벌금 150만 원까지 받았는데 이게 지금 누명이라고?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야.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재판이 갔는데 네. 2020년 10월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기사회생을 해서 대선 후보가 되고 대선에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한 번 반전이 이제 벌어져요. 검찰이 올해 초에 백현동 사건을 이제 수사를 하는데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전화 통화한 게 이게 음성 파일이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위증을 교사했다, 위증을 시켰다. 이때 아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 받은 거 실제 나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김모 씨가 얘기를 했거든요. 답변을. 근데 그래서 검찰에서도 김 씨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다. 당시에 대선 후보기도 하고 경기도지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 같이 이를테면은 요 이제 죄명으로 들어간 건데 소명이 됐다. 네, 소명 그리고 판사는 이 부분은 소명은 됐지만은 구속영장은 기각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위증을 시킨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의 시각은 이거는 위증교사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분리를 했다라는 거는 다른 사안하고 다르게 법원이 보기에 판사가 보기에는 이건 구조가 좀 다르다. 이를테면 다른 거는 배임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근데 위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 법리적 판단만 있기 때문에 같이 묶을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사실상 검찰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병합을 안 하고 따로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따로 재판에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쉽게 얘기하면은 일주일에 3번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는 선거법 한 번, 하나는 대장동, 성남 FG 등등에서 큰 덩어리 하나, 하나는 위증교사 한 번.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래서 정치권에서 가장 이제 그러니까 귀 기울까 눈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게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재판 결과가 1심이 나오느냐인데 보통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6개월, 길면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5개월 남았으니까 판사가 작심하고 미친 듯이 하면은 예를 들면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 비명계가 들고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를테면은 1심에서 유죄받은 사람을 공천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김태우 강서구청장 출마했을 때 지방선거 때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뭐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 유죄 확정도 됐지만 3회 됐지만은 그런 이제 이거에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공격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불출마를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막 이제 복잡하게 벌어지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눈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좀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혁신 얘기 좀 해보면 오늘 오전에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했어요. 이 자리에서 시간을 주면 100%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해석을 좀 해보자면 조금만 기다리면 뭐 윤핵관이나 중진들이 뭐 험지 출마나 불출마 선언할 거다 뭐 이런 걸 기대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신 건지 저도 궁금한데 어저께는 이제 매를 들겠다 뭐 이런 어디 인터뷰 가서 했는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드는 매를 무서워할까 뭐 이런 생각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일단 뭐 말씀드리면은 제주 4.30 평화공원 참배하고 이제 김재원, 태영호 등 4.3 관련해 제주 4.3 관련해서 폄훼하거나 논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제 사과를 했고요. 네. 제주도민의 이제 민심을 좀 가져오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남 중진들의 험지 출마나 불출마 이런 것들이 시간이 있으면은 증명될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빨리 발전한 거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발전했는데 조금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시네.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부인을 하긴 했지만 당내에서 하다 없으면 혁신이 조기 예산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걸로도 전해졌잖아요. 네, 이게 사실 오늘 아침이 아니라 어제 밤부터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도 뭐 TV조선 이런 데서 단독자 붙이고 조기 해산할 수도 뭐 이런 거를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혁신위 관계자가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혁신위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굳이 임기를 채울 필요 없이 조기 종료하자는 대화가 오고 간 것은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혁신위 활동 기간은 10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12월. 죄송합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죠. 네. 네, 이브. 그러니까 이때 되게 많은 일이 벌어지는 게 그 이준석 대표가 신당 만들지 말지를 결정하는 날도 12월 27일. 그러니까 네. 이 12월 말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좀 있는 거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모두가 반발하고 있고 그게 뭐 윤핵관이 됐든 영남 중진이 됐든 이런 상황에서 뭔가 고육지책 돌파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산이라는 이런 카드까지 좀 만지작거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진 혁신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 입장문 통해서 뭐 이런 논의는 합의는 없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무마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장제원 의원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주말에 산악회 행사 참석하는 모습이 이제 나왔는데 영상 잠깐 보고 올게요. 저는 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듣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꿈꿔왔던 사상 밝히는 꿈 완성하는 그 업적하나만 족합니다, 여러분. 현장 분위기가 어마어마하네요. 뭐 죄송한데 무슨 부흥인 줄 분위기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은 어쨌든 그 지역구 관리를 엄청 잘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어도 이제 당선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에 다져놓은 것들 그러니까 지금 그 버스 90대 4,000명 지금 온 거거든요. 이게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많은 지지자들한테 힘을 얻은 건데
이게 뭐 서울로 가서 뭐 알량한 정치 생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는데 사실 서울로 가면은 정치 생명이 끝나죠. 알량한 정치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맞느냐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저렇게 얘기를 한 거는 지금 혁신위에서 얘기하는 윤핵관 뭐 사퇴론 그리고 영남 뭐 중진 출마 여기에 다 걸리잖아요. 사실 그렇죠. 영남 중진에다가 3선 이상에다가 이제 윤핵관까지 하니까 가장 뭐 장제원의 거취에 따라서 혁신위의 성과가 이제 좌우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발을 하는 뭐 이런 모양새인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강하게 용산에서 푸시를 하면은 내가 이렇게 지역에 공도들이고 애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승리를 위해 정권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다 내려놓겠다. 희생하는 모습 이런 거를 극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오히려 저런 거를 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 위원장이 이제 의사는 강제로 약을 환자에게 먹이진 않지만 행사가 갈릴 때는 강제로 약을 주입한다.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특단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또 서대문갑 지역구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총선 불출마 의사 뭐 혁신위 내에서는 밝혔다고 뭐 하더라고요. 일단 요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는 이제 정보 보고성으로 올라온 얘기를 이제 아직 기사는 안 남았어요. 아예 특정 의원들 이름을 불출마하거나 험지 출마해야 되는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해버리는 거 혁신위에서.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저격인가요? 저격이죠. 뭐 네. 장제원, 권성동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명단의 몇 명을 딱 공개하는 지금까지는 것까지. 본인이 실명 언급은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뭐 예를 든 거는 있어요. 뭐 김기현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가 그거는 뭐 가짜 뉴스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인요한 위원장이 부인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흘러가듯이 예시로 한 적은 있지만은 딱 누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적은 없는데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정보 보고가 올라왔으니까 그거는 이제 조만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고 일단은 지금 인요한 위원장은 서대문 갑에 이제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썰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상호 의원이 거기가 지역구였는데 지금 불출마 선언했는데 우상호 의원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갑자기 지역구 행사에 막 나타나더라. 본인이 이제 혁신위원장 맡기 전에 얘기죠.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인요한 위원장을 수행하는 담당자가 지금 현재 이성원 서대문 구청장의 아들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네. 이성원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우상호와 라이벌입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핑퐁을 계속 주고받았죠. 예, 그래서 현재는 우상호의 3승 2패. 3승 2패. 3승 2패로 이제 정리가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서 텃밭으로 이제 다져왔던 분인데 그분의 아들이 갔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성원의 조직이 그대로 인요한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관측들이 나오면서 당내에서 반발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출마하겠다,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연합뉴스하고의 이제 통화에서 이제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론이 안 좋아지고 사심으로 지금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은 혁신위를 성공시키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댓글로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KBS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이제 박민 KBS 사장이 어제 취임을 했죠. 출근 첫날에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를 전면 교체했어요. 이제 주진우 기자가 사실 어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서 MBC에서 KBS 하차 인사를 대신 전했는데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뭐 급작스럽게 오늘 하차 통보를 받으면서 네.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방송을 그만두게 되셨잖아요. 그 심정이 어떨까가 저로서는 제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국면이 바로 그 장면인데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KBS 주진우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께 비록 여기가 MBC지만 마지막 하차 인사를 여기서 좀 드리시죠. 저한테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진우 라이브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존경과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항상 부족했는데 그래서 항상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저는 방송 전에 4시간 전에 가서 모든 신문을 읽고 준비했습니다. 실수를 실수로 덮고 버퍼링 전문 방송이었지만 하지만 가장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제나 진실의 편에서 정의의 편에서 국민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여러분과 함께했고 더 함께하고자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참 미안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또 제 할 일은 열심히 제 자리에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좀 듣는데 마음이 진짜 네,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사전 예고도 없이 무더기로 진행자가 교체되고 앵커가 교체되고 이런 적은 그리고 프로그램이 편성 삭제가 되는 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용의 정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정권이 바뀌면은 이를테면은 방송사들의 스탠스가 조금 변한다든지 이제 경영진에 따라서. 근데 이제 넘지 않아야 될 선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이제 뭐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뭐 바꾼다든지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하면은 그래도 뭐 사람들이 납득이 어느 정도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KBS가 인사가 났는데 월요일부터 인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된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라디오 국장이 센터장이 아직 정식 인사 발령이 나기도 전에 담당 PD한테 주진우 라이브 담당 PD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월요일부터 주진우 나오라고 하지 마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발령이 아니 이거는 일단은 방송 편성에 개입하는 거는 방송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는 거는 역사상 사례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는 뭐 사사건건 KBS TV 사사건건의 이재석 기자가 이제 자진하차한 경우도 있고 그 전에 최경영 퇴사를 해버렸죠. 아예. 네.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를 예견을 하고 더러운 꼴을 안 보겠다 사실 최경영 선배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뭐 그런 거고 지금 이거 말고도 9시 뉴스의 이소정 앵커도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 통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KBS의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없어지거나 그런 거고 특히 이제 TV에서의 시사 프로그램 중에 한때 1위를 했던 KBS의 더 라이브 밤에 네. 하는 거 11시에 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프로그램 편성을 없애버렸습니다. 무슨 뭐 진행자 교체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거 드러내고 뭐 고려 거란 전쟁하고 무슨 다른 프로그램 재방송을 그 시간대에 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다. 박민 KBS 신임 사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문 발표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잃어버렸다라면서 이제 대국민 사과문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민 사장은 KBS 9시 뉴스가 검언 유착 사건 오보로 하루 만에 사과했고 사법당국의 수사로 관련 기자가 기소됐고 대선의 김만배 녹취를 보도해 3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보도를 한 기자와 PD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할 것이며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 백서도 발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고가 돼 있네요.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예. 그래서 뭐 이제 구조조정 뭐 이제 얘기도 지금 비효율적 인력 구조 개선 그리고 임금 30% 삭감 그리고 뭐 이런 상황 것도 다 이제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공영방송에 대해서 100% 만족은 어렵고 그건 뭐 MBC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는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표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KBS가 뭐 약간의 뭐 오보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4년 연속 신뢰도 1위를 했어요. KBS가.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도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는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년에 MBC가 1등했거든요. 신뢰도 조사.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좀 비판이 맞고 그냥 옛날 방식입니다. 땡전 시대. 그러니까 언론 장악을 해가지고 뭔가 유리한 환경을 하겠다라는 건데 언론이 우호적이더라도 정권 교체되는 거는 여러 차례 봤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뭐 어떤 역풍을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잠깐 하면 박민 KBS 사장과 임원만 일단 30% 임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